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새날 가족 양문석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찬 땜빵인 양무승입니다. 뭐 땜빵이라 그래요. 내가 그렇죠. 모시려고 했구만. 저번에도 나오셨고. 아유, 저 그러니까 몇십 회 방송을 아까도 방송할 때 버벅거리더만 예능을 자꾸 다큐로 받아가지고 이제 오래간만에 방송하니까 그게 말도 아니라 버벅거리네. 양문석 찐 지지자들이 오해해. 예, 제가 오해하지 않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제 마음과 우리 건현문 푸나님 마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 출연 좀 시켜줘. 형 지금 올라와. 자웅동체 같은 거요. 자웅동체, 예. 일심동체, 자웅동체. 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저는 양문석 박사가 민주당이 지역만 잘 갔다면 이미 한 4, 5선이어야 되는 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력 평생은 주로는 이제 언론 개혁에 예. 맨 선두에 있었고 저는요 다른 이력을 되게 내세우시던데 경남도지사 후보 전 그리고 그 지역이 통영고성 국회의원 후보를 지낸 게 전 더 내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개고생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갚아주는 자원이라고 생각해요. 네. 안산간 베이비 후보가 되셨고 지금 결전의 날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자,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야, 진짜. 야, 이쯤 되면 어때요? 심리가 어떤 식으로 바뀌어요? 3주 월, 화, 수, 여론조사와 이제 당원 투표가 되는데요. 지금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죠. 네. 딱 한 5일 정도 남았습니다. 5일인데, 이 표현하기 시작한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동안에 많이 침묵하고 그다음에 전해철 의원 눈치 보던 분들이 본격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문자 보내오고 그리고 전해철 의원이 직접 전화했는데 나는 양문석 지지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는 게 지금의 흐름 아니겠냐라고 저는 그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많이 표현하기 시작한 게. 그러니까 여론조사도 잘 나오기 시작했고 네. 그 지역은 원래 전해철 의원의 완전 아성인데 네. 양문석 박사가 지금 그게 고관여층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상황이어서 추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안산 상록갑은 그냥 안산갑이라고 불러도 되죠. 예, 지금은 이제 안산갑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법정 용어입니다. 반월동, 본오 1, 2, 3동, 사동, 사이동, 해양동. 예, 이제 바늘동이 사사동, 건건동, 팔곡동, 바늘동 이 네 개를 묶어서 바늘동이라고 하니까 최근에는 사사동, 건건동, 팔곡동에 사시는 분들이 왜 우리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주냐 해서 이제 사사동, 건건동, 팔곡동까지 바늘동으로 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지역구 의석이 한 석이 줄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공천이 확정된 게 두 곳이고 한 곳. 한 곳이에요. 한 곳이에요? 예, 전략 공천 이제 근데 그 부분도 확정이 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양문석 박사도 지금 경선을 뛰어야 되고 네네. 저쪽에 옆으로 가면은 김현 의원이 또 경선을 하고 앞에 두고 있거든요. 이 상황이에요. 예. 사실 안산은 흩어지지만 않으면 민주당이 당선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분열로 안산 시장을 내줘버리는 그런 지역이란 말이죠. 양문석 박사의 난 뒷모습만 보면 이상하게 눈물이 나. 저 사진 한번 잠깐만 여러분 보세요. 저 뒷모습만 보면 이렇게 눈물이 나냔 말이야. 민주당에서 현재 총선 국면에서 가장 선명했던 사람. 너무 선명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걱정해준 바로 그 사람. 양문석. 저 모습을 여러분들 한 달 더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윤리심판원을 통과하고 후보금정위원회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경선 발표까지 오는 고비마다 있었죠. 정말 많은 전국의 당원들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고 그리고 마음 조려하시고 응원해 주셨던 게 이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적인 결실이 월화수 당내 경선을 통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게 제가 이제 만든 마음의 빛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예.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처럼 그 꿈도 못 이루고 돌아가신 분이 대구 쪽에 있었잖아요. 예, 포항에. 네, 포항에.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의 빚을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그
진 마음으로 뭔가 달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나는 양문석 박사께서 그런 걸 해주시길 바래요. 예, 뭐 지금 제가 그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게 네. 저 혼자 뗀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고 그리고 나의 선거라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고 우리의 선거고 당원의 선거다라고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게 제 솔직한 마음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제가 그 자주 표현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스팔트를 떠난 정치인은 더 이상 정치인이 아니다. 거리에서 아스팔트에서 시민과 만나고 지역 주민과 만나고 국민과 만나서 그들의 분노와 그들의 불편함들을 같이 듣고 같이 공감하고 그 누군가가 그들의 언어로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해주는 이게 저는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제가 아스팔트 위에서 거리 위에서 그리고 정말 이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리지 않고 이쪽 저쪽 뛰어다니면서 만났고 안고 같이 울었던 그분들의 맞습니다.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도 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자기 지역도 아닌데 무슨 촛불 집회만 있으면 다 찾아가고 오지랖 엄청 하셨어 지금. 왜냐면 그게 말도 안 되는 독재자 하나에 목소리를 민주당 국회의원들 현역들이 170명 정도가 한꺼번에 싸웠다면 저는 그렇죠. 정권 안 뺏겼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양문석 박사 일단 후원 좀 한번 해봅시다. 저는 본선으로 올라가는 게 확실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후원을 받아서 잘 싸워주시길 바란다는 의미에서 소개 좀 해드릴게요. 100 신한은행 100-036-834886 지금이야 후보자들이 엄청 많으니까 좀 변별력이 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정말 발군의 존재로 윤석열 정권과 싸웠던 사람이고 앞으로도 그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변함없이 지지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어제죠 출마 예. 선언하신 게. 그제죠? 그제. 예. 야, 출마 선언을 야외에서 하는 거 많지 않거든요. 예. 왜 그러시죠? 대관료가 없었나? 왜?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또 좀 네.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분이 그런 지적을 합니다. 안산시 상록수역에서 첫 차가 새벽 5시 19분에 출발을 하는데 왜 그분들은 한 분도 후보도 보지 못한 채 투표를 해야 되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시, 8시 퇴근하시는 분들이 왜 후보 한 분 얼굴 못 보고 투표해야 되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상록수역 앞에서 5시 19분 출근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5시 32분에 출근하시는 분들한테 인사하는 것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정말 어떤 실내 공간에서 안정된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 멋있다. 시민들과 함께하고 퇴근하는 시민들이 어둑어둑해지는 그 저녁 시간에 후보 얼굴 한 분이라도 볼 수 있고 후보의 이야기 한 분이라도 들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고 싶어서 저녁 7시에 상록수역 출구에서 했습니다. 역시 양문석. 제가요 저번에 출판 기념회 북콘서트 할 때 네네. 갔었는데 다른 후보자들보다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아서 양문석답다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네. 다른 행사에서 보지 못했던 걸 봤어요. 야, 이거는 노회찬 의원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요. 양문석의 아이디어가 아닌 것이지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아픈 대목을 지적했을 때 그것들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지난 10년 동안 거리에서 아스팔트에서 구르면서 열린 거죠. 예전에는 제가 눈을 뜨고 살아도 보이는 게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봤고 제가 귀를 열고 들어도 제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으면 그 10년의 그 바닥의 과정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않는 그런 정치적 자산과 내공이 쌓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아무튼 멋있다니까요. 이상하게 양문석 박사는 약간 감동 코드가 있어. 아유, 어떻게 저런 출마 선언을 할 생각을 해요? 새벽에?
그러니까 얼굴이 시커먼 거야. 잠을 못 자서. 예, 매일 만성적 피로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동행하는 제 일정을 잡는 그 친구가 제 친구인데 너무 힘들어해요. 말을 안 들어서 제 시간에 좀 나와라, 제 시간에 나와라. 항상 저를 잡으러 다닌다고 그 바쁜 맞죠.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의 시대 정신은 일단 다른 걸 떠나서 말도 안 되는 검사 독재 정권 끌어내리자. 예. 투표로 심판하자. 예. 그 속에는 사실은 민주당 압승하면 탄핵도 시키자. 이게 예.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출마 선언도 저렇게 멋있게 하시더라고.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타도에 앞장서겠다. 내가 국회에 들어가면 이끌겠다. 여러분들 총선이 4월 11일 끝나면 바로 탄핵이 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민주당 압승하면은 한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지지고 볶을 거예요. 예,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대해서 총선은 심판이요, 국회에서는 탄핵이요, 거리에서는 타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선거로 심판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탄핵의 기본적인 조건들을 만들어주시고 실제 거리에서 그 힘을 모아 타도하는 그 시간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가까워지고 있다. 어떤 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3년이 더 남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다리기에는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힘든 게 우리의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말 그대로 경제적인 영역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그 상황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사님. 우리 김남국 의원이 전화를 해가지고. 박사님. 죄송합니다. 무음으로 좀 해주세요. 무음으로. 무음으로 했는데요. 아유, 김남국 전화 연결 한번 해봐요. 그럼. 예. 한번 해봐. 예. 갑자기 뜬금없이. 예. 자, 김남국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형님. 김 의원 지금 나 새날 그 출연 중이야. 지금 그 스피커폰으로 연결했어요. 예, 안녕하세요. 김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고 싶기도 하고요. 네. 뭔가 안타깝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그래. 감사합니다. 네. 네, 씩씩하게 더 재밌게 즐겁게 다니고 있습니다. 새날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하세요. 네. 또 이렇게 우연히 또 이렇게 스피커폰으로 연락해서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한데요. 예. 네, 지금 총선이 이제 한 3일, 4일 남은 것 같은데요. 예. 네, 지지자 여러분들께서 더 힘내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목소리에 씩씩하죠. 예,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에 걱정을 하셔서 막 전화 주시고 하시는 분들, 우리 당원분들 많으신데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 달간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 지도부가 슬기롭게 이 어려운 난국을 잘 돌파해 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지지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도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더 힘내서 더 씩씩하게 반드시 필승할 거다라는 믿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지금 양문섭 의원한테 전화드린 이유가 안산도 또 이렇게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양문섭 그리고 김현 의원님 또 우리 함께 한다는 거 꼭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안산 분들 많이 계시면요. 또 이렇게 함께 하시는 그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시면 너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 총선 끝나고 한번 나오세요. 예. 제가 장백산이거든요. 그 최강욱 대표님이랑 장백산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 현재 백수와 장래 백수가 될 사람들 모임이어가지고 네, 황운하 의원님도 아주 까다로운 영입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장백산 이걸 가입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불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장백산. 자, 반가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형님, 방송 끝나고 형님 전화 주세요. 6시 반에 끝나니까요. 8시까지 도착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전화 올리겠습니다, 형님. 예. 야, 유튜브 방송에 묘미가 이런 거네요. 근데 진짜로 적절한 타이밍에 전화를 했어요. 아니, 지난번에 우리 정책내 최고하고 방송을 하면서 최강욱이 전화했었을 때, 와, 참 부럽더라고, 그게. 그랬구나. 그런데 우리 또 눈치 있는 우리 김남국 의원이 지금 이 시간에 또 전화를 해가지고, 또 저도 할 수 있다, 이런 모습들 한번 보여드려서 참 좋네요. 뭔가 지금 아픈 손가락 느낌이 나서. 네. 자, 그러면 지금 이번에 그거 하셨거든요. 언론개혁이 검찰개혁에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예.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개혁이 검찰개혁이다의 핵심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검찰 권력이 지금처럼 스스로 뽑히지 않는 권력으로서 공고한 권력을 잡았던 것은 여론을 조작할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이라고 하면서 흘려주면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특정 정치인들을
또는 일반 시민들을 말 그대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띄우기도 하고 수렁에 빠뜨리기도 했던 그 과정들, 즉 여론 조작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힘을 언론으로부터 받아왔던 게 저는 검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개혁이 검찰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더 이상 언론들이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이라는 익명의 취재원으로부터 받은 잘못된 뉴스, 가짜 뉴스, 가짜 정보를 사실인 양 보도할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바로 가짜 뉴스 퇴치에 있어서 결정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고요. 현재 국회에 제출되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로는 택도 없다. 저는 적어도 미국 정도 수준으로 언론사 하나가 잘못된 보도 하나로 문을 닫을 수 있는, 망할 수 있는 그러한 엄격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드시 대한민국에 도입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거짓과 거짓이 난무하고 사기와 야비하고 악랄한 의도들이 거스름없이 터져나오는 예. 이러한 혼탁한 사회를 만들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유세하는 것 같아. 미리 보는 총선 유세.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언론 대표성도 네. 많은 영입 인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이 다음 나오시는 분도 이제 전직 기자신데. 아, 우리 노종면 나오시나요? 아니요, 그분은 이미 나오셨고 네. 이윤규 후보도 나오시는데. 아, 예, 이웅경.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언론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일 수도 있어요. 검찰도 언론이 조지면 조용히 있어. 언론이 이제 지금은 기성 미디어와 유튜브의 대결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네. 근데 진짜 말씀 정말 시원하게 하시네. 그냥 악의적 가짜뉴스는 폐가망신하게 해버려야 된다. 그거죠. 그럼요. 주장은. 예. 자, 그럼 징벌적 손해배상제가요, 언론 영역에서만 도입이 안 됐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는 도입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예. 이걸 좀 더 강화하자, 그리고 특히 언론 영역에 있어서 강화하자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저는 이웅기 선배가 곧 뭐 이 자리에 나오신다고 하니까 저하고 오랫동안 언론 바닥에서 정말 처절하게 싸웠던 사람입니다. 옛날 ITV 그렇죠. 그 OBS 까지. 싸움에 이웅기 당시 노조위원장과 제가 언론노조 정책위원으로서 정말 굳건하게 수년을 함께 싸웠던 정말 동지입니다. 아, 그러네요. 또 그렇게 연결되시는구나. 예, 노종면 위원장도 마찬가지죠. YTN 해고 이후에 정말 어깨 걸고 싸웠던 제가 존경하는 두 분의 언론인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로 발탁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후 언론개혁에 엄청난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처음에 시즌 2가 나올 것 같아. 양문석 간사를 중심으로. 그리고 기대되시죠? 이런 분들이 실제로 지역에서 3선 4선 하시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뭔가 자리 잡기만 지켰던 분들, 심지어는 대선을 윤석열이 이기게끔 사실상 도와줬던 분들은 네. 이번에 공천하면 안 되는 거고요.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자, 안산 상록갑, 안산 갑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 지역에 대해서 이제 많이 파악하셨죠? 예, 예. 어떤 지역이에요? 국회의원이 딱히 일하지 않아도 더불어민주당을 뽑아주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죠. 안산이 원래 그런 지역이 네. 좀 가깝죠. 정말 우리가 이야기할 때 호남의 분노를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우리도 선택하게 해주라. 우리 우러나오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국회의원 후보 좀 찍게 해달라.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이라서 찍어줄 수밖에 없는 이러한 공공한 처지는 이제 좀 없애달라. 이게 상록구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해. 지금도 내 전화는 받아.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과 싸우겠습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충격이네. 이야기를 할 정도로 상록수의 유권자들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그 분노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누구라고 말을 안 했어요. 그런 분들이 꽤 있다. 민주당에도. 네. 자, 안산 상록갑, 안산갑.
안산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아픈 손가락이거든요. 우리한테는 새날의 정신이 관통하는 게 세월호 참사고 네. 저는 5.18 희생된 지역의 아들이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심정적 연대가 되는 거예요. 양 박사님 같은 분들이 학생운동 하던 시절에는 5.18 진상규명이었고 예. 지금의 정신 중에 하나는 이제 세월호 이제는 이태원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네. 진상규명하고 이렇게 같이 흐르는 관통하는 어떤 흐름이 있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너무 그 살찐 돼지같이 돼버린 개혁파가 많지 않아서 물갈이 하다 보니까 이걸 또 이재명 사천이라고 하고 막 이런 방식으로 지금 예, 예. 사실은 기득권과 기득권이 아닌 사람들이 계획을 내걸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 이번 선거는 그런 선거인 거죠. 예. 자, 세월호의 도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도시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정말 비판받아야 되는 도시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구 30만짜리 계획도시로 시작을 했다가 78만까지 갔다가 63만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연립주택이 엄청나게 많을 것 아니에요. 그 연립주택의 4차선 도로에 3차선이 주차장이에요. 불나면요. 소방차가 못 들어와요. 그죠? 그러면 연립주택의 대부분 지하는 80대, 90대의 독거노인들이 삽니다. 그리고 매년 십수건의 고독사들이 일어나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걸 단순히 주차난이라고만 치부하고 전형적으로 사고가 났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먼저 튀어나올 수 있지만 그 지하에 80대, 90대의 노구를 이끌고 빠져나오기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생명 경지 사상이 아주 배어 있고 안전불감증이 아직도 도처에 퍼져 있는 이러한 것들을 단순히 주차난이라는 이야기로 치부하고 돈 좀 그 예산이 좀 생기면 해줄까? 이런 식으로 정책을 따져왔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수많은 연립주택이 항상 화재 위험이나 재난의 위험 속에 빠져 있고 그 불안을 그 시민들이 안고 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맞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뭐 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4개 지역에 국회의원 다 만들어줘도 달라지는 게 없는 세월호 10주기가 지금 다음 달이고 총선 엿새 후예요. 네. 그럼 이 총선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겨놓고 그 아이들이 남긴 유지는 그거 아니에요. 안전한 세상 만들어야 된다. 네. 근데 이태원 참사 같은 게 또 일어나고 네. 이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양 박사님 같은 분들이 국회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방송의 소명 같은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이제 그 지역의 맹주인 전해철 의원이 지금 하위 20%라고 보도가 나왔죠 지금 한번. 네. 하위 왜 20%겠어요 저게? 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일단 그 데일리안하고 연합뉴스에서 이제 하위 20%라고 확정하고 취재해서 이제 보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본인 스스로가 하위 20%라고 그 공개적으로 밝힌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위 20%라면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지역에 있어서 그 국회의원 평판 조사를 합니다. 네. 그리고 적합도 조사를 했었잖아요. 여기에서 엄청난 비판들이 쏟아졌다. 나중에 이제 평판 조사 그 중앙당에서 내려와서 평판 조사를 그 했던 지역 주민들 몇 분이 저한테 연락해서 좀 만납시다 해가지고 만났더니 나는 이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제 대부분이 그런 겁니다. 민원을 넣으면 어떻게 내고 있고 어디에서 막혀 있고 어떻게 뚫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그 물어보면 짜증을 낸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코빼기도 안 보인다고 그렇게 그 비난을 해도 나타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이제 이러면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이 단절됐던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자신의 경쟁자였던 시의원, 도의원, 도의회 의장, 시의회 의장, 그 다음에 다른 그 시의원들을 다 제거했던 과정들, 그리고 자신들의 그 비서관들을 그 공천했던 것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역 정치에 대한 분노가 큰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 평판 조사를 언제 했습니까? 11월, 12월에 네. 그 국회의원 다면 평가가 들어가잖아요. 네. 거기에 당직자들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그때가 뭐예요? 체포 동의안 그 가결 이후에
끓어오르는 국회 그 의원들과 그다음에 당직자들의 분노가 고스란히 전해철 의원에게 그 쏟아졌던 것 아닌가. 맞죠? 예. 그게 사실상 하위 뭐 10%든 20%든 이 언론 기사가 나는 결정적인 이유 아닐까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을 주도했던 2명의 국회의원이 있어요. 네. 누구라고 말 안 할게. 예, 그 중에 한 분은 오늘 탈당을 했어요. 예, 또 한 분은 또 저 안산 어딘가에 계세요. 예. 근데 뭐냐면 이게 이런 거지. 나는 김남국 의원은 아닙니다. 안산 어디에 있는. 나머지 세 분. 근데 저는 이렇게 들은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이면은 이재명 XX라고 한다고 대표는 말도 안 하고 예.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사실은 당원이 최고다 방송에 비하인드도 거기랑 연관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때 바로 이분의 마음을 돌리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결국에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네. 저번에 그 체포 동의안 부결되긴 했지만 사실상 가결 효과가 있었던 그거 보면서 끊임없이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의 목적은 이재명 감옥에 넣는 거. 아니 이게 무슨 당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이 판을 갈아엎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정 지역구에는 내가 지역이 아니더라도 관심과 성원을 보내줘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갈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상 싹 혼란해야지 어떤 몇 사람 살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예, 뭐 이재명 지도부의 당시에 수석 사무부총장을 했던 동작을의 김병기 의원이 그날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개가 된 날이다. 그렇죠. 이런 표현을 쓰면서 엄청난 분노를 폭발했던 그 시간, 그때를 다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보면 그때 누구를 향해서 민주당 국회의원이 개가 된 날이다 할 때 그 개에 대한 그 지목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야기 듣고 싶은데 네. 그리고 임팩트 있게 짧게 하고 있어요. 예. 자, 22대 국회 가면 그게 뭐든 간에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 저는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게 가장 1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사회를 바꿀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부분들은 언론입니다. 그리고 언론이 만들어준 검찰 권력의 그 허울과 허상들을 벗겨내야 됩니다. 그러면 검찰들이 여론을 등에 업고 이러쿵저러쿵 심판자의 역할을 할 수 없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언론도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장난쳐 썼을 때 언제든지 자신들의 목줄이 날아간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것도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그거를 하려다가 결국은 못했거든요. 네. 그때 180석 갖고도 못했어요. 네. 그러면 180석 갖고도 못했으니까 180석 갖고 민주당 다시 안 준다가 아니라 더 주셔야 돼요. 부족해. 그 대목에서 진짜 한 번 더 또 욕할 대상이 있습니다. 이철이가 더불어민주당을 핫바리 정당이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네. 그 이철이가 왜 민주당을 핫바리 정당이라고 공격을 했을까요? 핫바리 정당으로 비추어지게 언론들이 난동을 부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거든요. 네. 그럼 이철이가 누구냐? 당시 정무수석이었었어요. 그리고 송영길 당대표가 강력하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치고 가고 있는데 이철이가 송영길 대표를 만나서 여기에서 멈춰라.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이걸 돌파하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라고 이철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은 송영길의 선전포고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 그분 오늘도 시부렁시부렁 하더만. 무책임하게 불출마해서 국회의원 안 되고 뒤에서 심판으로서는 되게 잘해. 네. 그런 사람들은 진영의 정치인 될 자격 없다 이렇게 네. 보고요. 자, 김대환님 몇 안 되는 참 정치인 양문석 후보님 반드시 국회로 화이팅. 선플라워님 저에게 자주 전해철 예비 후보에게 전화가 오고 흔들어대도 제 마음속에는 온리 양문석 박사님 뿐 화이팅 하셨고요. 감사. 고맙습니다. 사이렌님 본 오동 사는 친구 여론조사 오면 꼭 양문석 선택하라고 연락했어요. 부디 그 친구 가족에게 조사가 가기를. 자, 날고 싶은 닭 푸드득님, 양 박사님 태권 부위가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갑시다. 그렇죠. 자, 킹카님 민주당 화이팅 하셨고요. 왕자 어린님까지 감사드리고요. 자, 사실은 새날에서는 이제 양문석 박사가 아픈 손가락이다 보니
다른 관심 지역구가 있지만 양문석 박사의 결과는 굉장히 많이 다음 주에는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 걱정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후원금 보내주시는 지지자분들께 마지막 한 말씀. 예, 고맙습니다. 정말 고비 때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눈물을 삼키고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그 일어난 힘으로 다시 뛰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거리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어떤 때는 지역 현장에서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들 안고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조금씩 그 결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곁에서 호흡하고 동행할 것입니다. 항상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예. 저는 양문석 박사의 스타일을 압니다. 자기가 한 말 지키려고 노력하고요. 약자 우선으로 정치를 해왔던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민원을 할까 하소연을 하면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이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왕자 어린님까지 감사드리고요. 자,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고 본선 가시면 또 와야지. 고맙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천 남동을 예비 후보 이윤기 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저번에 한번 당원이 최고대회 나오셨고 예, 한번 키가 출연했습니다. 진짜 크시네요. 예, 제가 얼마나 한 187 정도 됩니다. 왜 이렇게 키가 크세요? 저희 집안이 다 커요. 귀골이 장대하고. 귀골이 장대하고.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도 1920년대생인데 한 80 되세요. 네. 와, 진짜 키가 크시구나. 예. 자녀분들도 키가 크겠네요. 제 딸 둘인데 70 좀 넘습니다, 네. 둘 다. 자, 민주당도 후보님처럼 키가 컸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갖고 제가 목표가 그 22대 국회에서 최장신 국회의원이 되는 게 제 그렇습니까? 목표인데 당선이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렇죠. 후보님이 당선이 되면 187석이에요. 그렇습니까? 자, 감사하고요. 제가 당선돼서 네, 187석 하면 정말 좋겠네요. 자, 이재명 후보가 영입한 이분, 뭐 이력은 되게 많은데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대외 협력 담당을 하셨고요. 그 전에 ITV 경인방송, OBS 경인TV 기자하셨고요. 이따가 이야기 다 나오겠습니다만 언론 자유를 위해서 외치다가 그냥 희생 당하신 게 아니라 끝없이 싸우고 있는, 지금도 싸우고 있는, 안 되겠다, 내가 국회의원 후보가 돼야 되겠다,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다 하시는 분이고 인천 목수로 영입되신 분입니다. 인천의 언론 자유를 위해서 영입되신 분이고 일단 경선 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남동을이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경선 투표를 하는데 이게 원래 3인이었는데 이병래 후보하고 이윤기 후보만 지금 경선을 하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전에 있던 배태준 후보라는 분은 예. 경선을 포기하고 이윤기 지지선언을 한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인천 남동을은 그 윤관석 의원이 이제 돈봉투 사건 이런 걸로 탈당을 하고 지금 공석이 된 상황에서 이윤기 후보가 민주당의 전략 공천돼서 지금 물론 이제 보통은 전략 공천이 되면 인재 영입을 하면 전략 공천 되는데 지금 이제 경선을 하는 상황이 왔어요. 좀 서운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영입 인재들은 대부분 전략 공천을 했는데 요번에 저희 27명 영입 인재 중에 몇 분이 이제 경선을 하게 됐어요, 내부. 근데 저희끼리 이제 얘기를 했는데 당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길이지만 선당후사 차원에서 기꺼이 경선을 하겠다. 그리고 이런 그 인재들이 새로운 인물들이 또 이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당에도 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꺼이 경선에 나섰습니다. 예. 근데 이런 측면도 있죠. 당대표가 인재위원장으로서 인재들을 영입해서 사실 당대표 입장에서 그런 분들이 만약에 경선에 떨어지면 되게 미안하잖아요. 그렇죠. 저 국민의힘은 영입 인재를 컷오프 시키기도 하더라고요. 좋은 게 아니라 예. 인생 망치는 거죠. 회사 그렇죠. 그만뒀는데. 예. 자, 이런 거 있고 경선 일정은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러니까 3월 11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13일까지 경선이 이제 ARS 투표를 하게 되는데 015는 전화는 다 받으시고요. 자, 그리고 아까 그 배태준 후보가 지지선언한 건 되게 힘이 됐겠어요? 그러면 그 배우부가 제가 한 3번 봤는데 만났더니 한 40분 얘기했어요. 자기가 정치한 배경 얘기하고 제가 정치한 배경도 좀 듣고 그러더니 승리를 위해서 단일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 영입 인재시고 또 중요한 위치니까 자기가
저를 지지하고 포기하고 힘을 밀어주겠다 해갖고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리고 되게 젊고 유능한 변호사인데 되게 큰 사람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배태준 후보가. 그리고 하여튼 그런 분이 힘을 몰아줘갖고 그 경선이 사실 쉽지 않은데 지역에서 엊그제부터 좀 분위기도 상당히 좋아지고 그러네요. 예, 되게 힘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상대 후보는 지금 윤관석 의원과 연관이 있는 그 분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관석 의원이 뭐 좀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뭐 많이 억울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억울한 사건이에요. 예, 억울한 본질적으로는. 사건인데 어떻게 1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 받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구속돼 계시고 그때 이제 지역위원장 대행을 하셨어요. 하셔갖고 지금 그분이 이병래 후보입니다. 예. 자, 어쨌건 민주당이 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왜 인재 영입을 했을까? 인재 영입 13호.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영입되시던 날. 내가 아는 사람이었거든. 그러세요? 많이 알지는 못해도 예. 몇 번 뵌 적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때 노정면 기자랑 두 분이 이렇게 딱 예. 노정면 기자는 이미 인천에 이제 이 공천이 됐고 예. 그때 지금 인재 영입하던 당시에 장면을 보면 그 뜻이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 이 이야기는 SBS부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저도 방송 종사자였으니까 제 공영방송 KBS, MBC가 있고 민영방송이 SBS가 출범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SBS는 서울방송이잖아요. 각 지역에 가면은 정말로 많은 지역 민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인천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인천에 민영방송 만들자고 엄청나게 노력하신 분이시잖아요. 예. 근데 처음에 인천방송 ITV가 결국에는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가 다시 OBS 만드는 과정에 또 엄청 노력을 하셨고 예. 이 과정에 이제 해직 뭐 무슨 노조위원장 반복하면서 인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집안이 언론 집안이시잖아요. 예. 그 언론 명문가 이런 느낌? 그 저희 이제 할아버지가 1945년 해방 직후에 최초의 지역 일간지인 대중일보를 창간하셨어요. 그래갖고 20년 동안 이제 지역 언론의 토대를 닦으셨는데 3.15 부정선거 때는 지역 신문이지만 전 지면을 3.15 부정선거 기사로 덮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고초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대중일보부터 시작해서 26년간 지역 언론에 종사하셨고 1973년 유신 정권 때 언론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해직을 당하셨어요. 아이고. 그때 이제 통폐합한다고 신문사 사장들을 다 중앙정보부 지하실에 끌어다가 고문을 하고 강제로 지문 날인을 해서 신문사를 없애버렸어요. 그 당시 저희 아버지는 이제 편집국장이었는데 저희 아버지도 끌려가서 고문을 좀 당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사주들이 그렇게 지장을 찍고 나서 뭐 다 강제해직을 당하셨죠. 그러고 나서 그 유신 정권에 부역하지 못하겠다고 해직당하신 이후에는 언론계에 종사 안 하셨어요. 계속 올곧게 이제 지키면서. 그래갖고 저희 집안이 저까지 3대에 걸쳐서 76년 동안 언론계 종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큰딸도 신문방송학 전공인데 그 뭐 기자가 되면 100년을 채우는 게 제 꿈인데 뭐 자식은 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대 정치는 언론이 모든 것입니다. 예. 잘해도 못한다고 보도하면 예. 지지율 떨어지는 거고 못해도 잘한다고 지지하면 지지율 올라가는 예, 거. 예. 국민 속이기 딱 좋은 건데 예. 그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맞고요. 언론 자유를 예. 하는 게 맞고 나는 더 놀랬던 게 형님 있잖아요. 형님. 예. 동국대 교수님. 예. 그 형님이 그 윤석열한테 받은 뭐 훈장인가 뭔가 이거 예. 거부했던 사건도 잠깐만 설명해 주실래요? 그 2년 전에 저희 형님이 동국대 그 국제관계학과 교수였는데 정년을 하면서 그 교수들한테 윤석열 대통령 명의로 이제 포상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공개적으로 거부하셨어요. 이철기 교수. 예, 이철기 교수 거부하셨고 그러면서 좀 뭐 조선 총독부에서 받는 것 같아서 못 받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거부를 해.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좀 파장이 많이 파장 됐고요. 있었죠. 그리고 그 영향으로 교사분들도 정년을 하면 이제 그런 걸 받는데 교사분들이 한 수천 명이 그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거부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반감을 좀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집안에 피가 있나 봐요. 이게 나는 이철기 교수님 보고 신채호 선생을 떠올렸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세수할 때도 고개 숙이지 않는다. 예.
사실 그거 받아두면 좋은데 예. 그게 뭐라고? 윤석열이 주는 걸 안 받아. 예, 예. 그러니까 올고드니까 그게 가능한 예,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 언론 종사자가 부역한 언론이 아니라 꼿꼿하게 뭔가 언론이 되고 싶었던 집안의 그 유전자는 불의에는 악수하지 타협하지 않겠다 이거 예, 예. 아닙니까? 그 저도 이제 30년 언론인 생활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런 유전자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런 집안의 내력이 있으니까 어느 상황이 와도 좀 떳떳하고 버틸 힘이 생기는 거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이야기는 다시 하지 말라 그러시는데 한 번 더 할게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윤기 기자님은 꼿꼿한 선비 같아요 느낌이. 그때 안면마비 이야기. 예, 예. 여러분 지금은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안면마비가 왔고 그 안면마비를 발음을 잘하기 위해서 볼펜을 입에 물고 이겨내서 다시 원상 복귀시키는 의지. 예. 안면마비 이야기 한 번 더 해주실래요? 제가 뭐 여러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우측에 안면마비가 한 번 왔어요. 근데 그때는 잘 극복해서 완치가 됐는데 그 몇 년 있다 또 왼쪽에 안면마비가 왔어요. 근데 후유증이 생겨갖고 얼굴도 많이 삐뚤어지고 지금도 아주 완전하진 않아요. 저 미소나 웃는 모습이 좀 잘 안 나오는데 그래갖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아까 볼펜 끼고 발음 연습. 원래 이제 제가 방송 기자 할 때는 발음이 상당히 좋았는데 그렇죠. 리프팅 해야 되니까. 예. 그때부터 좀 발음도 세고 아직도 완전하진 못해요. 그래갖고 제가 2월 달에 영입인재 전국 투어 다닐 때 많은 분들이 왜 저렇게 웃지 않지? 뭐 이런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간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언론 자유투쟁이라든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참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훈기라고 하는 기자의 어떤 그 대단한 스트레스일 것 같고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저는 그런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이겨내는 모습 보면서 뭔가 또 하실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훌륭하시고요. 자, 남동을로 한번 가볼게요. 예. 인천 남동을이 원래 이제 인천 분이시니까 예.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예, 예. 어떤 지역입니까? 남동을이 그 민주당세가 상당히 강한 지역이에요. 요 전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17%포인트 이겼고 내리 3선을 한 좋은 지역이에요. 근데 아쉽게도 지금 윤관석 의원이 그 억울한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서 지금 구속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현역 의원은 민주당이 아니고 이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구속돼서 있는 상태고 그래서 관건은 이번 선거에 암만 해도 유권자들은 억울한 사건이지만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 돈봉투 사건의 연결고리를 끊어야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쪽에 출마한 이유는 그 지역은 참신한 신인이 와서 그런 연결고리를 끊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참신한 사람이 정치인 중에서도 이번에 민주당에서 영입한 영입 인재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고 지금 보면 돈봉투 사건을 국힘이나 정권에서는 상당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면 약간 관련성이 뭐 이제 언론에 확인이 안 되는 관련성이 있는 의원이 출마 선언하면 그 다음날 바로 기소를 해버립니다. 그렇죠. 예, 계속 기소하고 선거를 앞두고 계속 기소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국힘이나 정권에서 이 돈봉투 사건을 선거에 아주 호재로 생각하고 확실하게 이용하는데 이런 연결고리를 끊으려면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 와서 그러네요. 새롭게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렇지 않으면 돈봉투 사건이 인천 남동을 뿐이 아니고 뭐 옆에 남동갑 아니면 인천 전체 아니면 더 나아가서 전국으로 선거에서 이슈가 될 수도 있어요. 저쪽에서 의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같이 탐신하고 민주당에서 인정하는 영입 인재가 와서 확실하게 이번 경선도 이기고 본선에서도 경쟁력을 갖고 가야지 된다는 그리고 남동을만의 그런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이 지우고 가야 되고 예, 살아오신 맞습니다. 세월이 있어갖고 예. 혼자 그렇게 별로 없는 예. 노조 위원장을 6번이나 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언론 자유를 위해 싸웠는데 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판가리하는 예, 그런 예. 느낌으로 거기에 근데 그냥 전략 공천 하기에는 좀 그래서 전략 경선하라고 했는데 한 분의 지지를 획득하셨기 때문에 예, 예. 이제 흐름은 다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예. 들고 야 진짜 그 노조 위원장 6번 한다는 건 집안에서 보면 정말
참 견디기 힘든 상황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제가 2001년도에 ITB 노조위원장을 했어요. 네. ITB가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그때는 임기가 1년이었어요. 예. 1년이었는데 신생 노조인데 그때 제가 국장 임면동의제, 뭐 사장 공모추천제 이런 제도를 그때는 20년 전인데 획기적인 제도였거든요. 그걸 마련했고 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비정규직의 20%를 매년 정규직화하는 걸 노사 합의를 해냈어요. 그래갖고 그때 노조에서 되게 많은 일을 해냈고 그러면서 이제 회사가 자리를 잡아갔는데 2004년에 그 ITB 회장이 방송을 사유화해서 뭐 선거 캠프화해서 뭐 자기가 차기 인천시장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아이고. 방송을 이용하고 그리고 그 문건 우리가 발견한 문건을 보면 ITB를 선거 캠프화해서 내가 차기 인천시장 선거에서 승리하겠다. 그리고 방송사에 견하고는 학생들을 잠재적 유권자로 만들고 그 부모들의 표를 나의 표로 만들겠다. 이런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윤석열이 인천에 있었네. 예, 예. 네. 그래갖고 우리가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그날 당일 메인 뉴스에 일본 54초짜리 자사 살아있는 권력이 현직 회장을 고발하는 뉴스 리포트를 내보냈어요. 그래갖고 멋있다. 예, 그 앞으로도 전무후무한 일일 겁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회장 결국 퇴진시켰고 그러고 나서 회장이 그때 당시 경총 회장이었는데 이분은 방송사를 지렛대로 또 막대한 돈을 벌려고 했어요. 그래갖고 그분 대주주하고 충돌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제어가가 걸려갖고 저희 스스로 이런 대주적은 방송을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집단 실업자가 돼도 할 수 없으니까 방송을 없애라 그래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 실업자가 돼서 뭐 대리운전도 하고 급식 배달도 하고 뭐 기자, PD, 엔지니어, 아나운서들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3년 동안 고생해서 만든 게 OBS인데 제가 2004년에 그런 방송 사유와 싸움을 할 때 노조위원장을 다시 맡았어요. 후배들이 힘들고 큰 싸움이 벌어졌으니까 좀 다시 위원장을 맡아달라 그래서 2004년에 노조위원장을 맡았다가 그해 연말에 ITB가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다 실업자가 된 상황에서 제가 그 책임을 져야 되고 뭐 구성원 수백 명이 가족까지 하면 1,000명이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데리고 방송을 만드는 일을 제가 중간에 그만둘 수가 절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했는데 그때도 임기가 1년이었어요. 그래서 2004년에 위원장을 하면서 방송이 없어지고 2005년, 2006년, 2007년 3년 동안 1년 단위의 그 노조위원장을 계속하면서 방송을 만들었죠. 그래서 위원장 한 횟수는 많은데 그때 이제 1년씩 했고 그 기간은 회사가 없어져서 풍찬 노숙하면서 고생하면서 이제 노조를 만들 때예요. 저기 회사를 다시 만들 때. 그래서 OBS를 만들고 제가 이제 자녀 임기 OBS 들어가서 초대 위원장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5번째 했는데 OBS가 생기고 몇 년 있다 노조에서 후배들이 파업을 했어요. 예. 근데 파업을 하는데 방송사 파업은 주로 이제 어떤 공정방송 이런 걸 갖고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약간 임금과 관련된 파업이었어요. 그래갖고 주변에서 OBS를 만들 때 지지했던 분들도 그렇게 크게 공감은 못하고 그 파업에서 회사가 노조를 거의 무력화시킬 정도로 노조가 아주 위축됐어요. 그래갖고 그때 노조를 살리고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나이가 꽤 됐는데 또 노조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래갖고 1년 동안 파업을 수습하고 노사관계가 좀 대등하게 정도 하고 다시 또 물러나갔고 그래서 노조위원장을 6번을 했는데 다 좀 힘든 시기에 했습니다. 탄식이 나오네요. 예. 아니 그런 면을 민주당이 알아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꼿꼿하게 왜냐하면 지금 언론 자유에 대한 탄압이 정말 아마 극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인물로 찾아보니까 이런 사람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요번에 보니까 그 국회의원 중에 언론 현업인 훌륭한 분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분들은 사실 방송사에서 되게 다 좋은 위치 또 신문사에 좋은 위치에 있다가 또 국회의원이 돼서 했는데 뭐 자기 정치하신 분도 있고 그 중에는 어떤 민주당의 분열의 어떤 역할을 한 분도 있고 그런데 요번에는 그래서 이런 엄중한 언론 상황에 언론 현업과 저 같은 이제 언론 운동한 저도 그렇고 노정면 기자도 10년간 해직 기자였으니까 그런 분들을 좀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좀 다른 네. 언론인을. 예. 그러니까 이용기 기자
가고 같이 영입된 노정명 같은 기자님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런 디안미디어에 결국엔 그 뿌리가 되신 분들에게 좀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 지상파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공공재이기 때문에 민영방송이라도 잘못된 뉴스 같은 거 하면 안 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KBS까지 노골적으로 친윤방송 해버리면 우리 같은 언론 역할을 하는 이런 미디어들이 대한미디어들이 뜰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전에 이제 노정면 기자 나오셨을 때 그런 얘기 했거든요. 한참 그런 이슈가 막 있을 때 야, 노정면을 이 방송 내가 운영하는 노정면을 보게 되다니 이윤기 기자님도 마찬가지라고 예. 생각해요. 그 앞서 가장 먼저 싸웠던 분들인 것 같고. 근데 또 보니까 이를테면 이윤기식 특종 이런 것도 꽤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예. 가장 기억에 남는 취재 하나만. 하나만. 네. 제가 남동을에 출마하니까 그쪽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기자 생활할 때 이제 인천에서도 많이 했는데 인천시에 시형 아파트를 상당히 많이 졌어요. 5개 시형 아파트 3,800가구를 졌는데 제보가 왔어요. 분양가가 좀 엉터리로 산정된 것 같다. 근데 그 분양가 산정 문제가 지금도 아주 이슈인데 어렵잖아요. 제보가 와갖고 제보를 받고 자료를 수집하고 오랜 기간 취재를 해서 전문가들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이제 분석을 했는데 문제가 진짜 있더라고요. 그 분석을 하니까 5개 시형 아파트에서 138억이 과다 산정된 걸 발견해서 연일 기사를 썼고 처음에는 인정을 안 하다가 결국 인천시가 인정하고 인천시장이 공식 사과를 하고 138억을 돌려줬어요. 오. 이게 3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 환산하면 수천억 아니면 수조 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돌려줬고 요번에 제가 출마하는 남동 을지역에 단방마을이라고 있어요. 예. 그 아파트도 그때 40억을 돌려받았어요. 30년 야. 전에. 이제 그분들이 빚을 갚아야죠. 예. 그래갖고 제가 출마하는 그게 만수동에 있는데 그분들이 제가 가서 좀 그 말씀을 드리면 아주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예. 원래 이제 지역 언론사들이 이제 조그맣게 하면서 어디 이제 광고나 수주하고 그래서 이렇게 홍보성 보도해주고 이게 굉장히 만성화돼 있는 예. 구조가 좀 있잖아요. 근데 지역에 인천 지역의 대표적인 언론인이 이게 이런 것들이 다 감안돼서 민주당에서 픽업한 게 아니냐. 우리 당으로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언론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 잠깐만 해보면 지금은 상징적 단어가 입틀막이 됐어요. 예. 언론 자유, 본인은 자유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정작 자기에 대한 비판을 못 참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게 이제 KBS부터 시작된 모든 언론의 장악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번에 그 총선 공천 국면에서도 민주당이 불리한 보도를 네. 엄청 쏟아내는 것도 네. 그런 이유고요. 이 언론 장악 독재 시대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이제 우리 후보님께서는 그거 못 견디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 맞습니다. 예. 예. 뭐 이런 정권이 다 있냐? 그거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될 게 후보님이다. 맞습니다. 예. 예. 그 뭐 제가 이제 정치하겠다고 나선 이유도 지금 숨막히는 언론 상황에서 제가 30년간 쌓은 뭐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왔고 그리고 싸움도 싸워본 놈이 한다고 지금 상황에서 정말 싸워본 사람이 정치권에 가서 그러네요, 이런 싸움을 해야 될 것 진짜로.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오게 됐고 지금 언론 상황을 평가하면 그냥 처참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 나라 수준, 국민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고 언론도 수십 년간 뭐 동아투이부터 많은 선배들이 역할을 해서 많이 발전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물거품이 됐고 뭐 그렇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의 어떤 그 건강성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기구들이 다 무력화되고 관련 법도 무력화되고 아무것도 안 지키는 상황. 거기에다 기자들은 고소고발, 뭐 압수수색 이런 거에 숨도 못 쉬고 그리고 기자들이 옛날처럼 지사형의 기자 시대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양심 있는 기자들이 좀 있는데 그 기자들이 숨도 못 쉬는 언론 상황에 아무도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어서 저는 그 역할을 저나 노종면 기자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맞습니다. 했어요. 네. 그래서 나왔고 그래서 정치 가면 이제 정치인으로서 또 언론계 선배로서 그 기레기 기자라고 욕먹는 기자도 있지만 정말 양심 있고 뭔가 하려는 기자들의 바람막이가 돼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 제도적 역할 그리고
이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같이 손잡고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좀 주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도 이제 이거 운영하면서, 새날 운영하면서 언론의 흐름 보도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너무 노골적이고 악의적인 보도를 너무 많이 하는데 그게 소위 레거시 미디어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 아는 수준 높은 시민들이 이런 대한 미디어에 막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를테면 원래는 레거시 미디어 같은 데서 정상적인 보도를 하고 예. 우리 같은 데는 그들이 다루지 못하는 걸 해야 정상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뭐 수신료 같은 것도 내면서 보도는 정말 이상한 보도 엄청나게 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이 압승을 하면 언론 보도도 바뀝니다. 예. 그게 이제 기회주의적 언론이라고 언론이라고 부를 수도 예. 솔직히 지금 언론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지금 보도하는 걸 언론이란 표현 자체가 예. 굉장히 긍정적 의미인데 예. 그래서 이제 딱히 무슨 할 말이 없을까 하다 보니까 기레기란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예. 그런 말 들으면 자괴감 듣잖아요. 사실은 기자 예. 출신들 입장에서 보면 진짜 여기 살아있는 그냥 산 증인이 아닌가 싶네요. 예. 훌륭하십니다. 네. 자,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 이 질문이 저 필수 질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뭐 초반에 얘기했는데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최장신의 국회의원이 되는 게 1차 목표예요. 근데 그거는 당선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지역구만 187석, 예. 187cm. 예. 아, 좋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건 좀 농담이고요. 네. 일단은 방송 상황이 엄중하잖아요. 공영방송이 KBS가 거의 이제 지배당했고 그래서 방송 3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3법이 너무 중요하고 그 이유는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지금 뭐 유튜브도 많고 그런데 KBS 공영방송이 뭐 중요하나 그런데 아직도 KBS 메인 뉴스 시청률은 10% 안팎이에요. 그러면 5천만 국민 중에 500만 명이 본다는 건데 무시할 수 없고 또 다양한 계층이 보기 때문에 그런 방송 3법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8월이면 MBC도 이사회가 개편되면 KBS처럼 장악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급히 방송상법은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관심 있었던 게 어떤 방송 사유와 저지. 그래서 민영방송의 소유구조가 40%가 일대주주 지분인데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예. 이거를 낮추든지 분산하든지 그런 거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저는 또 지역신문에도 오래 있었기 때문에 지역방송이나 중소언론, 독립언론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런 언론들 그리고 다양성 측면에서 오히려 지금 레거시 미디어보다 훨씬 역할을 많이 하는 이런 언론들을 어떻게 살릴 건지 그런 입법에 대해서 좀 심각하고 촘촘한 고민을 해서 아주 촘촘한 입법을 좀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야, 4년 후를 생각해 보면 예. 정말 성과 있어서 예. 야, 이윤기 재선 가자 이런 얘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지역에 나오니까 뭐 언론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이 많으니까 그리고 지역도 제가 뭐 저희 집안이 인천에 500년 이상 살고 제가 출마하는 남동을에 제가 아파트를 처음으로 분양받아서 17년째 살고 있어요. 그러세요? 그리고 희한하게 남동을에 이제 저희 아내는 초, 중, 고를 남동을에서 다 나왔어요. 아, 그리고 저희 딸이 둘인데 큰딸, 작은딸은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또 남동을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역 연구성도 상당히 있고 그러네요. 그 동네 제가 구석구석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지금 동네 구석구석 공약도 좀 준비하고 있고 아주 큰 틀의 지역의 어떤 교통 문제, 주거 문제, 그리고 보육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공약을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회가 없는데 지역에서 이제 기회 있으면 충분히 본선 가시면은 말씀을 또 그때 드시고 한번 하시고. 예. 그 영입인재 분 중에 제일 행복하신 분이네요. 왜 우리 그러지? 동네에 공천받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경선하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그거죠. 그 예. 어떤 지역은 예. 영입인재 1호인데 예. 특정 지역에 가서 경선해야 되고 맞습니다. 예. 이런 분들이 몇 명 있어요. 예. 이럴 때 지금 본인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3월 11일부터 13일 동안 이제 민주당 경선이 시작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최종 검토 끝에 이분이 인재 영입하자라고 예. 했는데 이분이 만약에 경선 나가서 좀 결과가 안 좋으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정말 안 변할 사람, 꼿꼿한 사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양심 팔지 않는 사람, 진짜 기자, 이윤기 기자에게 여러분들이 관심 좀 보여주셔야 돼요. 관심이 어디로 쏠리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거든요.
이용기 기자 너무 선비 같은 느낌이어서 선비라는 게 좋은 의미에서요. 꼿꼿한 사람 느낌이어서 뭔가 좀 이렇게 MSG 맛은 좀 안 나요. 근데 믿음은 가잖아요.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이 화면 보시고 새날 가족이시니까 네. 가족분들께 부탁, 뭐 감사 인사하십시오. 예, 제가 이번에 남동을에 예비후보 경선을 하는데 제가 민주당의 13호 영입 인재고 또 당에서 저에게 충분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영입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선이라는 게 쉽지 않은 거지만 선당후사 차원에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께서 간곡한 부탁이 있어갖고 경선에 임했는데 저는 이런 영입 인재들의 경선이 민주당의 힘을 불러넣고 새로운 어떤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선하는데 많은 힘을 좀 보태주시고 경선에서 승리해서 제가 남동을의 국회의원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돈봉투 사건의 연결고리를 확실히 끊고 좀 새로운 정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선비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추진력이 상당히 강한 사람입니다. 목표를 세우면 반드시 하고 그 어렵다는 지상파 방송도 3년 만에 다시 만들어냈고 그리고 제가 목표한 일은 한 번도 이루지 못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강한 추진력과 제 구호가 한다면 한다 이윤기입니다. 예. 그리고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아까 말씀하신 187cm의 최장신이 국회 입성해서 187석을 달성하는데 역할을 하겠습니다. 지역구만요, 지역구만. 예. 그럼 한담을 지역구만이- 하시는 분이잖아요. 예. 윤석열 탄핵도 걸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용기 후보께 많은 응원 좀 보내주시고요. 본선 가시면은 한 번 더 예. 모시고 후원금도 좀 모아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이 지금 경선 앞두고 있는 후보들은 뭐 마음이 아니겠어요. 네, 긴박하고 자신감, 예. 긴가민가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이게 선거니까요. 예, 한 번이 예. 넘어가면 또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그럼요. 있을 것 같고 예, 예. 맞습니다. 자, 기대가 크고요. 자, 이용기라는 정말 기자께서 날개 달아주기를 여러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